어? 머리 똑똑해지라고 때리는 거야. 머리를 때려? 야, 머리 때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그게?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몸에 있잖아. 네. 우리 몸의 제일 기본 구성 단위가 뭐니? 머리요. 아니, 머리가 기본 구성 단위가 뭐냐? 머리 가슴 배. 그건 곤충. 그거는 곤충이고요. 몸통 머리. 머리.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작은 단위 뭐 없을까? 팔, 다리, 몸,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 뼈, 조금 더 작은 단위? 척추. 근육. 결국 세포라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 나올 것 같군요. 세포라고 들어봤지? 네. 세포가 가장 기본 구성 단위인데 문제는 세포가 죽는 거는 죽는 거야. 죽는 건 죽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포가 앉아봐 빨리. 앉아보고 세포가 있잖아. 얘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세포가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 즉 빨리빨리 계속해서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분열하고 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새로 분열을 하지 않아서 재생이 안 되는 녀석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뇌세포 플러스 신경전달세포, 뉴런이라고 불리는, 나중에 나올 거야, 뉴런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포들은 한 번 생기면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하면 우르르르 죽어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나빠지고 다시 분열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꼭 머리는 때리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알겠죠? 알겠죠? 네. 자, 좋습니다. 지혜야. 너 안 그래도 바보 같은데. 자, 알겠어요. 시끄러워요. 자, O2부터 펴보시고 O2의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도현아, 빨리 앉아. 이 친구 앉으라는 얘기만 벌써 세 번째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방은 여기 가방걸이가 있어요. 옆에 보면 가방걸이 또는 이제 의자 뒤편에다가 이렇게 두고 다른 친구들이 와서 앉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오면 치워줘. 자, 그럼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안녕, 얘들아 빨리 와. 어서 와. 이 친구들 왜 늦었어요? 먹다가 왔지? 다 알아, 다 들었어. 뭐 먹고 오느라고? 응,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와. 일단 빨리. 책상에 바뀌었어. 책상 위치를 좀 바꿨어. 어차피 너 뭐 나왔어. 왜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죠? 자, 아니, 책 봐요? 네, 일단 아유 됐어. 뭐 찍히는 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마. 자, O2 책을 펴보면 되겠어요. O2 12페이지 거기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없지만. 괜찮지? 야, 이게 넓어 보이지 않냐? 강의실이 되게. 여기 한 10자리는 더 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다고. 넓어 보였어요. 맞아. 근데 이게 좁아 보여? 넓어 보여. 아, 몰라. 그래, 사람마다 알았어. 달라. 그래. 자, 좋아. 어쨌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과학 수업을 했었었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제대로 한 명도 아니요. 수학이 그렇고 과학은 저랑만 해요. 과학은 저랑만 하고.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12페이지에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만 보고 이제 문제 풀어온 거 어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문제 풀어왔죠? 네. 펴보시고. 그래요. 자, 보면 개라는 단어가 나왔었어. 개인데 이 개 아니고 이거죠. 개라는 단어였는데 이 개라는 거는 무엇이었어요? 구성요소.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고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해가지고 막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대표적으로 지구개, 뭐 또는 태양계, 뭐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 5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봤었죠.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직권, 어. 수권. 생물권, 외권. 외권. 직권, 수권, 기권. 기권은 아무도 얘기 안 한 것 같아.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다음에 그렇지. 생물권 또는 생명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생물권이든 생명권이든 그게 그지. 자, 그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는데 주로 이제 직권 같은 경우에 4개 층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바깥쪽에 계란으로 따지면 계란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지각이었죠. 지각이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멘틀인데 지구에서 부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디? 멘틀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고체죠. 고체인데 대신에 유동성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죠. 일부 조금 녹아 있는 뭐 그런 부분. 고체로 되어 있어요. 고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안쪽에 들어 있는 층은 또 뭐죠? 외핵이라고 해 가지고 내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건 내핵, 바깥쪽에 있는 건 외핵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근데 걔네들을 구분한 이유가 있었어. 왜 구분을 했었죠? 그렇지. 서로
안쪽에는 고체가 돼 있고 바깥쪽에는 액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걔네 두 개를 층을 나눠서 이름을 따로따로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왜 핵이든 내 핵이든 간에 구성 요소는 주로 구성 요소는 뭐였죠? 뭘로 구성되어 있었죠? 철과 니켈로. 철과 니켈이라는 그런 물질들로. 철이랑 니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철 같은 거 막상 보려고 그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책상 다리 이런 것들은 철이죠. 네? 주변에 부딪히면서 전기가 생성되고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된다고 배웠어요. 아, 그래요. 훌륭해요. 아, 그래. 좋아. 자, 그다음에 철이랑 니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직권의 구조였고요. 그 옆에 있는 문제를 이제 좀 보도록 하죠. 개념 속성 문제. 1번.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죠? 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를 이루는 대기, 육지, 바다, 생물 등 각각의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를 지구계라고 이렇게 불렀죠. 책 펴봐, 빨리.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 풀어왔죠? 풀어왔네요. 훌륭해요. 자, 그거 보는 거예요. 3번에. 자, 생물권은 지권에만 분포한다. 맞는 말입니까? 기권에도 있죠. 틀린 말이죠. 기권에도 있고 수권에도 있어. 물속에도 살고 있죠, 생물은. 그 다음에 2번에 태양, 달, 행성 등의 천체는 기권에 포함된다? 아니요? 아니죠. 외권에 포함되겠죠. 다음에 외권에서는 비와 바람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럴 리가 있나요? 비와 바람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사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뭐냐면 일단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지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수증기가 있어야 된다. 우주에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기권에서도 기권이라 그러면 우리 이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얘기를 하는데 기권에서도 어디에서나 다 비나 눈이 내리는 건 아니고 지표면 근처에 있는 대륙권, 조금 이따 이제 기권의 구조 얘기하겠지만 제일 아래쪽에 있는 대륙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4번. 수권은 빙하를 포함하여 바닷물, 강물 등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맞는 얘기죠. 어디 틀릴 데가 없어요. 네. 채점 해가면서 하면 되겠어요. 해왔어요? 잘했어요. 그래. 훌륭해요. 자, 4번. 채점 해와도 돼. 자, 보기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적인 방법이랑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직접적인 방법은 무엇? 의미 자체는 안쪽을 내 눈으로 한번 직접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시추하는 것, 진짜로 굴을 파가지고 안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지구 내부에 있던 물질을 꺼내서 보는 거야. 그렇지, 화산 분출물. 내가 꺼낸 건 아니지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어쨌든 지구 내부에 있던 녀석이 바깥으로 나온 거고 그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간접적인 조사 방법. 자, 간접적인 조사 방법이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제일 대표적으로 지진파 분석.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지표면을 때리는 거야. 지표면을 때려가지고 얘가 전달되는 모양을 보고 안쪽에 있는 게 고체인가, 액체인가, 뭐 어떤 거 어디에 밀도가 높은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 마치 수박 살 때 통통통 두드려보고 안에가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다음에 운성 연구. 운성 연구는 왜 간접적인 방법일까? 외권에 있는 거랑 지구에 있는 거랑 비슷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추하는 정도로는 활용을 가능해. 하지만 지구 내부에 있던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인 방법이 되려면 지구 내부에 있던 거를 꺼내가지고 확인을 하나. 아까 화성 분출물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거고, 간접적인 이유는 바깥에서 온 거기 때문에 지구 내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딱 지구 내부에 있던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조사 방법은 뭡니까? 니은. 아니 뭐 가장이라 그러니까 하나를 골라야겠지. 니은이 돼. 니은. 리을 아니고 니은. 자, 이 효과적인이라는 표현 가지고 뭐라 그랬었어? 가성비 얘기했었죠. 가성비가 좋아야 된단 말이야. 뭔 소리냐면은 물론 효과 제일 좋은 거는 효과란다. 그 정확성이 제일 좋은 것은 시추야. 땅을 파봐가지고 확인하는 게 제일 당연히 정확하겠죠. 하지만 시추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이 가성비라는 단어 알죠? 비용까지 생각하면 지진파 탐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번에 오른쪽 그림에서 자 보니까 고체 상태이며 두께가 가장 얇아.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A, 지각을 골라줘야 되겠죠. 고체 상태이며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 층은 제일 안쪽에 있는 D 내핵이 될 겁니다. 고체 상태라 그래서 내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액체 상태이며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니까 C 외핵.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이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B 멘틀이 되겠습니다. 요 바로 문제가 나오네. 그렇죠? 바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내신 쑥쑥. 어? 네. 아예이에요. 아예이에요. 멘틀. 혹시 영어 단어로 알고 싶나요? 멘틀. 이렇게 써요. 영어예요. 한글 아니고 영어예요. 자, 지구계 1번 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개는 하나의 구성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구성 요소면 개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야. 여러 개 있어야지 개라고 부르죠. 지구를 이루는 개를 지구개라고 한다. 2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에 하나의 요소가 변해도 전체에는 변화가 없다. 그럴 리가 있나요? 지권이 바뀌면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고 기권, 수권, 다른 권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고 개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에이 그러면 개가 아니지. 그치? 4번도 틀린 말이에요. 5번은 생태계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개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우리 주변에 저기 생태계가 보이네요. 나무가 있죠. 식물도 생태계의 일부죠. 우리도 생태계의 일부고.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5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2번에 지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달과 태양은 지구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계에 포함되지 왜 안 돼? 그치? 외권에 포함되는 거니까 갑자기 이렇게 딱 주면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의문 지구계라고 하는 거 5가지가 서로 막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달과 태양이 그러면 지구에 영향을 끼치나요? 네. 끼치지. 그치? 태양은 우리한테 태양빛도 이렇게 보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달은 그러면 어떤 거를 하니? 대표적으로 날짜. 날짜? 날짜? 달 보고 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달 현상. 보고 달력 만들잖아. 아니 뭐 그야 뭐 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별도 마찬가지긴 한데 달이 우리한테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면 밀물이랑 썰물. 바다에서 이렇게 물 들어왔다가 물 빠져나가는 거. 그거 달이 바닷물을 당기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밀물이 됐다가 또 이제 달의 위치가 바뀌면은 썰물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야. 그래서 달에 의한 영향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밀물 썰물이 있다 정도. 그 정도. 밀물 썰물 들어봤죠? 우리 또 바다도 바로 옆에 있잖아. 그렇지? 밀물 썰물은 그럼 하루에 몇 번씩 있어요? 2번. 그래요. 하는 김에 밀물 썰물은 있잖아. 하루에 2번이면 얘가 24시간에 2번이어야 딱 하루에 2번인 거잖아. per 2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하고 50분 동안에 2번의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근데 대족이랑 그런 거. 대족이 소족이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 어차피 이거 밀물 썰물 이야기 나온 김에 뭐라고?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 밀물이고 빠져나가는 걸 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24시간 50분이면 야 이거 하루하고도 50분이나 더 지나는데요? 맞아. 그렇게 되고 요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게 뭐냐면요. 달이 한 바퀴를 떠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뜨는 시간. 그래서 매일매일 달이 뜨는 시각은 50분씩 늦어져. 오늘 만약에 저녁 6시에 딱 달이 떴다. 그럼 내일은 6시 50분에 이제 달이 뜨고 그 다음에 7시 40분에 달이 뜨고 이런 식으로 50분씩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 원인이기 때문이죠. 아니요,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24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태양이 이따만하게 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달이 막 허옇게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잖아. 50분이 지나면 밤에 정작 밤에는 안 뜨고 그래, 그런 거 있어. 밤에 달이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달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달이 언제 안 보이니?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 왼쪽 그 다음에 요게 달이 있으면 보여요. 요게 달이 있으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은 낮에 정확하게 해가 뜰 때 달이 같이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같이 달이 져. 이럴 수도 있어. 밤에는 달이 없는 거야. 밤하늘에는 달이 없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게 뭔 소리냐? 달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지구 주변을. 그래서 달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보이는 모양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달이 일단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밝은데 이게 보일 리가 없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밤에는 뜨지도 않고 그렇다라는 거고. 여기는 상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달인데 요만큼 차 있는 달.
D네.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 상현.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이게 바로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둥그런 보름달이 뜨는 게 요거. 이거는 정확하게 해가 질 때 달이 뜨고, 그다음에 한밤중에 달이 제일 높이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새벽이 되면은 달이 져서 정확하게 해하고 반대편에서 있을 때가 요때.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현 이렇게 되는 거죠. 슈퍼문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가까이, 지구에 더 가까이 있을 때 달이 좀 더 이렇게 크게 보이면 슈퍼문이 생기고요. 달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궤도가 정확하게 원이 아니란 말이지. 정확하게 원이 아니고 약간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 더 가까울 때가 있고 조금 더 멀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밀물 썰물 들어오는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달이 여기랑 여기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 하고 생각해보면 여기 지구 표면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아유, 갑자기 태양 같아졌네. 자, 어쨌든 지구 표면에 이제 바닷물이 있는데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거야. 아, 갑자기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만유인력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만유인력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지구에서 표면에 이렇게 발 붙이고 걸어 다니죠? 점프를 아무리 뛰어도 다시 이게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중력. 중력에 의해서. 그 무슨 중력? 지구가 나를 끌어당긴다 라는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질량이 있는 물체는 사람이든 지구든 뭐 자동차든 집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질량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하고 지혜 사이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끌어당기고 있어. 근데 다만 그 힘이 너무너무 크기가 작아서 전혀 느껴지지는 않겠죠. 않고 한 지구 정도 되면 이제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24시간 365일 항상 아래쪽으로. 그거는 그 만유인력이랑 상관없어요. 그런 중력 같은 거를 만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물체에는 다 인력이 있다라고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야. 그런데 얘가 자, 슬슬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달이에요. 달도 꽤나 질량이 커요. 달도 꽤나 크지. 저기서 볼 때 조그만해 보이지만 사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요 지구 표면에 있는 애들을 끌어당기는데 고체 부분인 애는 끌려가지 않고 액체 부분인 바닷물이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서 이쪽에 달이 있다. 이쪽에 달이 있으면 바닷물이 이쪽 부분은 낮게 형성이 되고 이쪽에 많이 이렇게 바닷물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그림이 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바닷물이 수면이 높아지고 이쪽이 수면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밀물이 되고 이쪽이 썰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아까 뭐 소조기 대조기 얘기를 했잖아. 이게 달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그 밀물 썰물이 생기는 높이가 달라져. 왜냐하면 달만 바닷물을 땡기는 게 아니라 태양도 바닷물을 땡기거든. 태양이 엄청나게 멀리 있지만 워낙 질량이 크다 보니까 이 태양도 바닷물을 일부 땡겨요. 밀물 썰물이 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잠깐 너무 이야기가 너무 심도 있게 되는군요. 나중에 혹시 조석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달이 여기 있을 때는 그 밀물 썰물 차이가 크고 이쪽이나 이쪽에 있을 때는 밀물 썰물 차이가 별로 안 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 안 좋으니까 넘어가죠. 자, 어디까지 했니? 선생님. 네. 파란색. 어머, 그래? 고마워. 훌륭해요. 자, 훌륭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꼭 나한테 이야기를. 빨간색 되는데 모르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선생님 빨간불 이랬는데 이미 한 10분 정도 지났더라고. 아니면 이렇게 끄고 있거나 끄면 이게 또 파란불이 꺼져요. 어쩔 수 없죠. 뭐 3번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권은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만 포함한다. 그럴 리가 있나요? 멘틀, 외핵, 내핵까지 다 포함한 거지. 그 다음에 2번에 수권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만을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물만 포함하나요? 얼음도 포함하나요? 내가 다 얘기했네. 자, 얼음 같은 거라든지 빙하 이런 것, 지하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기권은 지구 대기와 함께 우주 공간도 포함한다. 이건 어때? 외권. 외권에 대한 설명이지. 외권에 대한 설명. 우주 공간을 포함한다는 건.
자, 4번 외권은 지구계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했죠. 달이든 태양이든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5번 생물권은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말한다. 맞네요. 그렇죠? 사람도 생물권에 포함해요. 4번에 지구계를 이루는 각권의 예. 자, 기권이라 그러면 뭐랑 뭐를 골라줄까요? 기권. 대기. 기권. 그렇지. 대기. 대기만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권은 바다 빙하. 그렇지. 빙하하고 바다 요 두 개의 니은 디귿을 골랐어야 될 거고요. 지권은 호야. 토양, 지각. 지각. 그렇지. 리을하고 비읍 이렇게 두 개를 골랐어야 될 겁니다. 잘 보고 있죠? 다음에 생물권은 맞아요. 고래에 맞고요. 사람도 맞네요. 맞네. 4번이 답이군요. 4번이 답이고 외권은 대기가 들어가서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 맞죠. 그 다음에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맞고요. 어떤 기체가 제일 많다고요? 그 중에서? 질소. 질소가 제일 많아서 70%. 70%가 조금 넘지 한 78%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자에다가 뭘 채우느냐? 질소를 채우는 거야. 그렇지.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으로 오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딱 뜯었을 때 하고 이렇게 한번 뜯자마자 이렇게 한번 쓱 냄새를 숨을 들이마셔 보면 질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질소는 냄새가 없고 과자 냄새만 나겠죠. 아마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비, 구름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기권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지구계의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니요. 뭐가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해요? 지구요. 직권. 그치. 기권, 직권, 수권 중에서는 직권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지표의 모습이 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왜? 바람 불면서 막 이렇게 돌멩이도 깎아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다음에 6번. 지구의 구성요소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요까지만 읽어봐도 직권인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읽어보면 되겠죠. 7번. 지구의 구성요소를 쓰시오. 직권, 수권, 기권 등 넓은 영역에 걸쳐 분포한다. 그럼 직권, 수권, 기권은 아니란 얘기네. 그러면 아마도 생물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요. 외권이 직권, 수권, 기권에 분포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일단 생물권이고요. 바다의 표현이 자, 8번.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 직접적인 방법을 모두 고르면 일단 시추는 직접적입니까? 네. 당연하죠. 왜냐면요. 땅굴을 파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밑에 뭐 있나 이런 걸 보는 거니까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운석 연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 그렇죠. 물질을 맞습니다. 민서야 괜찮니? 보세요. 자, 그다음에 지진파 분석은 간접적인 직접적인 두드려 보는 거니까 직접적인 거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죠. 화산 분출물 조사 이거는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고 9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 분석. 이게 싸다 이거지. 싸고 그나마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에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설명한 내용이다. 민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 보는 거야는 아니야. 비싸. 엄청 비싸. 땅 파는 거 진짜 비싸요. 그래서 민지는 틀렸고. 그 다음에 윤호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을 알아낼 수 있어. 맞죠? 속에 있던 녀석이 튀어나온 거니까 그거 이제 확인해 보면 속에 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윤호 맞고. 세정이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구 내부의 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직접이라는 부분이 틀렸네. 그렇죠?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훈이는 운석도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 요거까지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답은 5번입니다. 11번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각은 암석으로 갑자기 1번에 지구 내부는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몇 개 층으로 돼 있죠? 보통 4개로 구분을 합니다. 네, 지겹니? 다 풀었는데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나 뭐 이런 느낌이야. 자, 2번에 지각은 암석으로 된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암석으로 된 가장 겉부분.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50%를 차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약 몇 퍼센트라고 했었니? 기억나니? 그래요. 멘틀이 80% 정도 돼요. 무려 부피로만 따지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핵은 가장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긴커녕 가장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철이랑 니켈 대당 무거워요. 뭐랑 비교를 해보면 아니야. 그래 알았어.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무겁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돌보다도 아무래도 철이 더 무겁죠.
갑자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은 모두 고체 상태이다. 이 말도 틀렸네요.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이죠. 자, 12번 A에서 D 이름 바르게 짝지은 건 3번 멘틀이 될 것이고 13번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이다. 지각이죠. 지각은 가장 얇은 층 맞고요. A의 두께는 어디에서나 일정하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치.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데랑 그 다음에 요 바닷속에 있는 거랑 지각의 두께가 같을 리가 없어요. 어디가 두꺼울까요?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중에서. 그렇지. 산, 즉 대륙 지각. 대륙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두께가 두껍고 바다 쪽이 두께가 얇습니다. 어느 게 더 밀도가 높다 그랬지? 혹시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 중에 민서야! 자,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 중에 어떤 녀석들이 좀 더 밀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같은 부피가 있어도 더 무겁다라는 거거든. 똑같은 크기로 떼내도 더 무겁다라는 건데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아서 무거워요. 무거워서. 그래서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이 서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잖아? 밀어붙이면 해양 지각이 아래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가고 대륙 지각이 더 위쪽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답니다. 그 얘기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층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지구 내부 구조 중 두께가 가장 두꺼운 층. 자, B 멘틀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멘틀이 고체 상태라는 것도 좀 기억해줘. 자, 15번에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다. 모호면. 정확히 풀네임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이 풀네임이야. 풀네임인데 너무 기니까 모호로비치치는 사람 이름이고 그 양반이 이제 발견했다 그래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인데 그냥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세 글자만 쓰지 뭐 모호면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보기에 레만면은 뭐고 구텐베르크면은 뭔가요? 무슨 뭐 라면 종류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도 전부 다 실제로 있는 애들이야. 실제로 있는 애들이고 멘틀이랑 외핵 사이, 외핵이랑 내핵 사이를 각각 레만면, 구텐베르크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진짜 있는 이름이야. 있는 이름이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각과 멘틀의 경계니까 모호면이 답이고 그렇다라는 거. 거기 2번, 3번에 한번 적어놔도 돼요. 뭘 적죠? 갑자기? 안녕. 자, 16번. 지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지표에서 깊이 약 100km 사이의 층이다.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얇다. 대륙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 100km까지인가요? 아니요. 지각은 아무리 두꺼워봐야 40km도 잘 안 돼요. 아무리 두꺼워봐야 35km 이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기억 틀렸고 니은에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아까 얇다라고 얘기했죠. 얘기했고 니은은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륙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대륙 지각은 주로 이제 화강암질로 돼 있고 해양 지각이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맞게 풀었니? 훌륭해요. 자, 그다음에 17번은 C. 민서 다 맞았어. 그렇죠. 원래 첫 단어는 잘해요. 첫 단어는 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도 앞에서부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앞 단어는 제일 잘하죠. 보통 그래요. 자, 17번에 모호면에 해당하는 건 C. 그렇게 될 것이고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해양 지각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대륙 지각이고요. B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다. 아까 화강암질 암석이 대륙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해양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대륙 지각. 따라서 대륙. 대륙 지각.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고요. 3번에 C의 위쪽과 아래쪽 층을 이루는 물질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각이랑 멘틀은 구성 물질이 좀 다릅니다. 그럼 멘틀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궁금하겠지. 감람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니 대륙 지각이 화강암질이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현무암질이며 모시기 암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멘틀은 주로 이제 감람암질로 감람암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전부 다 미음 받침이야. 미음. 감람암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D는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 사실은 고체 상태죠. 자, 졸렸을 때 해가지고 유동성 있는 액체인데 고체로 갔어요. 그래요. 다 그런 거죠. 뭐. 잘 봐. 자, 그 다음에 19번에 지구계의 정의를 다음 단어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썼습니까? 지구를
훌륭하게 쓴 것 같아요. 여은 뭐라고 썼나요? 19번은? 이거는 안 했는데 안 풀었어. 아 그래요. 하필이면 안 푸는 거 딱 이렇게 질문하죠. 민서는 뭐라고 썼님? 지구를 이루면서 영향을 주고 자는 구성의 상태를 정확하게 똑같네요. 아마도 앞에 그렇게 써 있나 보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적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러고 적었어요. 네 뭐라고 적었나요? 그래 그대도 한번 이야기해봐. 또 이제 발표 기회를 뺏으면 안 되지. 쳇. 20번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 5가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거 순서는 별로 상관없어요. 21번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라 그랬죠? 지진파 탐사. 지진파 탐사가 되고 그 까닭은 분석 아니에요? 조사예요? 지진파 탐사 분석 조사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지진파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아 그래요. 아, 가장 싸. 아니 비용이 저렴하며 어디에서나 조사해 볼 수 있으므로 정도가 되겠죠. 조사가 간편해요. 그렇다. 그 다음에 22번에 A에서 D의 이름은 각각 써봤을 것이고 C와 D의 구성물질과 상태를 비교해서 수술하시오. 그러면 C가 액체다, D가 고체다라는 얘기 위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지진파 분석. 그래,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래, 지진파 분석이래요. 분석인지 조사인지 탐사인지. 17초까지가 숙제였죠. 실력 탄탄 문제가 아직 5문제가 남았어요. 적당히 적어놔요. 자, 그 다음에 1번 실력 탄탄 1번 그림 가에서 다는 지구계를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나타낸 것이다. 꽃, 토양, 빙하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가는 생물권에 속한다. 맞습니까? 네. 꽃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가 속하는 영역은 지구 대기를 포함한다. 갑자기? 그렇지. 나는 지권인데 갑자기 대기는 왜 들어가 있어요? 디귿에 다가 속하는 영역 즉 수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권은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뭔 소리죠? 아니죠. 네. 리을에 가나 다가 속하는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한다. 맞죠? 자, 그래서 기억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어느 생태공원을 소개하는 글이다. 땡땡공원을 소개합니다. 남해와 맞닿아 있어. 썰물이면 넓게 드러난 갯벌을 볼 수 있습니다. 갯벌 부근에는 갈대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이를 보금자리 삼아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조류라는 건 새지, 새들이 서식하고 있고. 새들이 왜 그 동네에 잘 많이 사는지 아니? 갯벌에? 먹을 거. 아, 그렇지.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그 조개류 같은 것들 새들이 아주 환장한다 이거지. 그 조개 아니면 뭐 조그마한 갑각류 이런 것들 게 같은 거 이런 것도 열심히 조류가 먹습니다. 또한 해가 질 무렵 갈대밭에서 보는 낙조는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땡땡공원이 그래요. 자,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그런데 일단 직권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해왕과 맞닿아 있어. 남해에는 바다니까 바다니까 굳이 직권 아닌가. 그치. 갯벌 부분이 이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남해. 수권은 남해 바다 뭐 이런 얘기. 기권은 뭐 특별히 얘기 없는 것 같아. 생물권은 뭐 조류 뭐 갈대밭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외권은 다리. 그렇지. 그렇지. 달 썰물이라는 것 때문에 외권이 숟가락을 얹은 거야. 숟가락 딱 얹어서 외권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권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권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물체의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얘를 나타낸 것이다. 상자 안에 든 선물을 알아보기 위해 상자를 흔들어 소리를 듣는다. 그러다가 깨지죠. 공항 검색대에서 X선으로 가방 내부를 촬영한다. 초음파를 이용해 뱃속의 태아를 본다. 공통점이 뭡니까? 얘네 셋은 다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안에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이와 같은 원리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골라보세요. 지표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내부 물질을 조사한다. 이거 시추죠.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 되니까 아니고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을 조사한다. 이것도 속 안에 있던 거를 직접 보는 거니까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번 지진이 발생할 때 전달되는 진동 조사한다. 이게 지진파 분석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지구로 떨어진 운석의 성분을 조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미루어 유추해 보는 거죠. 뭔 소리죠? 답이 두 개인데? 3번 4번 네. 근데 3번 4번 이 답이라고. 답이 2개 고르래. 문제에 2개 고르라고 써 있어. 뭐라고 생각했길래 또 이렇게 5번이 맞다고 해가지고 내가 방금 4번 얘기하지 않았니? 뭐 했어? 5번도 맞다고 했어. 아닌데? 뭐 아닌데? 다른 사람이 했지? 이 친구 막 머릿속에서 다른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죠? 무서운데? 내 옆에 한 명 더 있는 거야? 자, 5번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조사한다. 요거 아주 뭡니까?
직접적인 방법이죠. 4번. 그림은 지각의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 중 모호면이 가장 깊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3번. C. 4번. C일까요? D일까요? C. 저는 C라고 생각해요. 저는 D라고 생각해요. 어머나. 그렇군요. 왜 바뀌었죠? 이 친구 치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륙지각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해양지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찰랑찰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아래쪽 부분이 생긴 모양이 얘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쪽도 깊어요. 깊고 이쪽이 그 얕으면 얕을수록 이쪽은 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호면이 위치하는 곳은 대륙지각, 특히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아래쪽에 모호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건물 같은 거 공사를 할 때 보면은 땅 파서 하는데 그 뭐 1층짜리나 2층짜리 할 때는 그냥 조금만 파면 돼, 땅을. 근데 막 수십 층짜리 빌딩을 만든다 그러면 땅을 엄청 깊게 파거든. 지하 뭐 거의 9층, 10층까지 이렇게 막 파. 그게 뭐냐면 높은 걸 세우려면 아래쪽이 그만큼 더 들어가서 버텨줘야 된다 이거지. 그거랑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얘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쪽으로도 더 많이 내리누르고 있다. 이 하중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륙지가 높이 올라간 부분이 아래쪽도 깊게. 그러다 보니까 두께가 두껍고 여기가 두께가 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줬으면 참 쉬운 문제였을 텐데 안 그려주고 이렇게 문제를 내죠. 누가 봐도 C가 제일 아래에 있잖아. 자, 그래도 C를 고르면 안 돼요. 자, 5번. 표는 지구 내부 구조에서 지표로부터 각층까지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지. 그렇죠? 나 비례 다 까먹었는데. 비례식,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비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1000km당 2cm로 나타내고 싶대요. 자, 1000km당 2cm다. 그러면 비례식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1000km당 2cm로 나타낼 건데요. 지각이 몇 킬로미터랍니까? 35km? 35km면 몇 cm죠? 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1000km당 2cm인데 35km면 몇 cm예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비례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 그렇죠. 외항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000이랑 x랑 곱해서 1000x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7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1000을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줘서 1000분의 70 이래서 요거를 소수로 이제 나타내주면 공은 일단 하나씩 떼주고 약분해주고 100분의 7이니까 0.07cm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지각의 두께는 0.07cm. 그런 식으로 이제 니은도 얘도 비례식을 세워보면 되겠어요. 아마도 2865로 여기 부분 숫자를 2865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그런 말이죠. 멘틀이 2900km죠. 근데 35km부터 시작하죠. 따라서 35를 그 사이, 그렇지. 35km로 빼야지. 멘틀의 두께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2865를 이용해가지고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마도 곱하기 2를 안 한 것 같아요. 곱하기 2를 안 했을 것 같고 계산해보면 5.73cm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마지막 문제 풀었니? 5번? 풀었니? 민서? 그래. 자, 일단 기억은 0.07cm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식을 세워보면 역시나 1000 대 2cm까지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녀석은 2865 대 x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곱하면 얼마냐? 2 곱하면 5730이 되겠죠?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5730. 근데 그거를 1000으로 나눌 거니까 5.73cm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을 했던 거 문제를 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것들을 좀 보도록 하죠. 본교재로 오세요. 짠, 이거 안 가져왔다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민서가 보여줄 거야. 우리 친절한 민서 씨가 보여줄 거고. 교재 꼭 갖고 다녀. 알았지? 아니요.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엄마가요. 네. 어디에 갔는데요. 어? 엄마가 어딘가에 갔는데.
어. 엄마 집에 엄마가 없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래요. 네 책은 네가 정리하세요. 알겠죠? 아니요. 나한테 사람 없는데 나이가 몇인데 책도 못 찾아요? 왜 그래? 왜 또 옆에서 거들고 그래? 뒤에 이제 끌려간다니까. 끌려가서 화장실로 따라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 알았어요. 다음 시간부터 잘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그래. 그러면 돼. 그럼 되지 뭐. 자, 지난 시간에 이 본교재로는 7페이지까지 했었고 이제 8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늘은 민서랑 좀 같이 봐. 알았지? 봐주시고. 자, 8페이지 암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암석이 뭐니? 암석? 암석이라면 돌이지. 쉽게 말해서 돌이야. 쉽게 말해서 돌인데 돌이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돌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사실 제주도에는 진짜 현무암이 많이 존재를 하지. 현무암이 그 뭐 시커먼 돌 해가지고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거 그런 게 엄청 많은데 육지에 가면 현무암 보기 진짜 힘들어. 현무암 보기 진짜 힘들고 그게 지역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암석 종류가 다 다른 거지. 다 달라서 그런 것들에는 암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암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 돌인데 돌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현무암. 현무암? 갑자기 현무암? 자, 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요거는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거냐면 생성된 방법에 따라서 생성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거기도 이제 나오지만 첫 번째는 화성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페이지 넘겨보면 나오는데 두 번째는 퇴적암 회장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은 반성. 세 번째는 변성암 반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게 돼요. 이게 화성암이라 그래서 무슨 돌 이름이 화성암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돌들을 묶어가지고 얘네들은 다 화성암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이름이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란 건. 그러면 아까 이게 생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랬는데 생성 원인. 화성암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성된 것인가? 화산 분출이거나 화산 분출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땅 속에서도 만들어지거든. 어쨌든 얘가 땅 속에 있었던 녀석이든 분출한 녀석이든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마그마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이야. 그게 뭐 땅 속에서 식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으로 나와서 식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이제 다르겠지. 땅 속에서도요. 땅속 깊은 곳이랑 지표면 근처랑 보면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지표면 근처가 비교적 온도가 낮은 거지. 온도가 낮아서 지표면 근처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물론 땅 속에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지. 올라오는 중에 마그마가 못 올라오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화산이라고 막 나 여기다 그림 그려도 되지? 자, 누구한테 허락 받는 거니 나? 자, 제가 이 결정적으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미술학원이나 좀 다녀야 될까봐. 자, 모든 수학과 선생님들이 그러는 화산이에요. 화산이 있다고 하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그마가 이만큼 이렇게 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그마가 올라가는 길이 사실 그 부분이 좁다 보니까 얘네들이 못 올라가고 이쪽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 이런 부분에 마그마가 한번 들어가면 거기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얘가 점점 식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화성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왜 웃죠? 그림이 너무 별로냐? 제가 이거 알았어요. 보면요 무슨 핀셋 꽂아놓은 것 같아요. 팔이나 모기 주둥이 같은 느낌? 코가 이렇게 뾰족한가요? 저도 뾰족한 코를 갖고 싶어요. 슈퍼보드 그 어떤 검정 알겠어요. 자, 화성암의 생성을 보도록 하죠. 먼저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마그마라고 하는 거. 마그마가 얘가 화성암의 재료가 되는 건데 요게 있는 보통 이렇게 뭐 만화 같은데 뭐 시뻘겋게 해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그마인데 땅 속에 있는 물질이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녹아 있는 상태,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마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그마가 화산에서 보면 화산 폭발하는 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위로 막 쭉 막 나오잖아, 빨간 게. 그래가지고 바깥쪽으로 나오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마그마지. 뭐. 용암. 그렇지. 이게 있잖아. 보통 이걸 물어보면 마그마랑 용암이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요.
누가 같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같아요라고 얘기했지. 자, 얘네 둘이가 서로 같지 않아. 같지 않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마그마라고 하는 건 땅 속에 있을 때 그때 마그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바깥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뭐야? 위치만 다른 거야? 아니야. 성분도 조금 달라. 왜냐하면 이 땅 속에 있을 때는 땅 속에 있는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녹아 있는데 액체 상태 속에 약간의 화산가스 기체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얘가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화산가스들이 바깥으로 쭉쭉쭉쭉 날아가기 시작을 해. 날아가기 시작해서 그런 화산가스가 빠지고 나면 그걸 갖다 용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낸다. 뭐 식으로 나타낼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마그마라는 것은 용암이랑 더하기 화산가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해를 위해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용암이 마그마에서 화산가스 빠지면 용암이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진짜 못 잃어버려서 진짜 그렇게. 화성암. 자,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와 식거나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는데 이 화성암이라는 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번에는 생성 장소에 따라서 화사람 심성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화산암. 심성암. 이름이 비슷하죠? 화성암, 화산암. 중간 글자만 달라요. 또는 심성암. 심성 히어리고. 예. 자, 여러분 한자 공부 좀 했나요? 어렸을 때? 네. 한자 공부하면 진짜 나중에 도움 많이 돼. 예 순사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한자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추천해요. 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심성암이라고 하는 거 이 심자가 깊을 심자야. 깊을 심자. 아주 깊은 곳이라는 의미로 심자를 쓰는 거고 성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다라는 이름으로 심성암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이야. 그리고 얘는 화산암은 말 그대로 이제 화산 주변에서 만들어진 땅 바깥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퀴즈. 얘가 처음에는 둘 다 이제 마그마든 용암이든 간에 전부 액체 상태였는데 얘가 결국은 돌이 된 거잖아. 고체가 된 거잖아. 그게 식는 게 그러면 땅 바깥에서 식는 게 빠를까? 아니면 땅 속에서 식는 게 빨리 식을까? 밖에서. 이게 이렇게 밖에서. 팽팽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땅 속은 뜨거워. 땅 속은 뜨겁거든. 근데 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땅 속에 있는 거. 아, 그래요? 의도를 잘못 파악했군요. 자, 당연히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식는 게 훨씬 빨라요. 심지어 얘네들이 흘러내리다가 바닷물 속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 용암들이. 이렇게 막 분출하다 보면 이제 근처에 이제 바다가 있고 막 화산 섬 같은 거 있잖아. 막 분출하면 흘러내리다가 바로 이 바다에 들어가면 푸시 막 이렇게 막 물 끓고 막 난리 나는 그때 순식간에 이제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온도가 쫙쫙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땅 바깥에서 생긴 이 화산암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식어서 생긴 암석인 것이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땅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식어가지고 생긴 암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생겨. 차이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얘는 빨리 식고 빨리 식은 거고 얘는 천천히 식은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차이점이 뭐가 되느냐 하면요. 결정. 구멍이 없어. 구멍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요 돌을 이 암석을 이만한 걸 봤을 때 이렇게 돋보기를 대고 보면은 얘가 조그마한 녀석들이 이게 뭉쳐서 이제 돌멩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근데 그 조그마한 녀석의 입자,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하는데 결정의 크기가 얘 빨리 식은 거랑 천천히 식은 거랑 어떤 게 더 결정이 커졌을까요? 크게 됐을까요? 천천히 식었을 때. 뭐냐면은 얘가 액체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고체로 확 굳는단 말이야. 액체로 굳는데 얘가 빨리 식으면은 결정이 커질 틈이 없어. 이렇게 천천히 결정이 하나 생기고 그 주변에 이렇게 와서 붙고 해가지고 결정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빨리 식다 보니까 그냥 지들 나름대로 이렇게 조그마한 결정들이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결정이 작다가 되는 거지. 결정이 잘할 시간이 없어. 결정이 작은. 이걸 보고 용어를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세립질이라고도 해요. 세립질. 반대로 심성암이라는 녀석은 땅속에서 하는데 이쪽에 이런 데서 막 생긴다 그랬죠. 지표 아래에서 생기는데 얘가 천천히 식다 보니까 몇 달이고 몇 년도 더 걸리죠. 엄청 오랫동안 천천히 식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뭔가 결정이 생겼다. 그러면 주변으로 그 결정 주변에 쫙 붙어가지고 결정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에 비해서 훨씬 큰 결정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립질의 반대로 얘기해서 조립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들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있어. 여기 있어요. 표에 보면 세립질, 조립질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세립질, 조립질 보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도록 하죠. 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 이제 화성하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그대들이 잘 알고 요즘이 아니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돌이라 그러면 역시나 현무암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현무암은 이걸까요? 이걸까요? 화산암. 화산암. 왜? 우리 여기 한라산에 뽕 하고 나왔으니까. 한라산에서 뽕 하고 나와서 여기서 바깥에서 식어서 현무암이 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화산암에 속하고요. 현무암은 보통 색깔이 어때요? 밝아요? 검어요? 검해요. 까맣죠? 네. 그래 훌륭해요. 색깔도 이제 중요해. 색깔도 중요한데 색깔은 화산암이라고 해서 다 까맣고 심성암이라고 해서 다 하얗냐? 그건 아니야. 화산암에도 까만 녀석, 밝은 녀석이 있고 심성암에도 밝은 녀석, 까만 녀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생성 장소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구성되어 있는 성분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 부분은 여기 밑에서 밝은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면 그렇죠. 맞아요. 색이라 그래서 3번 화성암의 종류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광물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화산암, 그 다음에 심성암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에 따라서 세립질 중에서 어두운 색이면 현무암, 그리고 세립질 중에서 밝은 색이면 유문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질 중에서 어두운 색은 반려암, 그 다음에 조립질 중에서도 밝은 색이면 화강암.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무암이랑 화강암을 화성암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두 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물어봐. 되게 치사하게 물어봐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렇게 암석 이름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요거 밝은색 광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밝은색 광물이 정체가 뭐냐면 정체가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 본 적 있나요? 화학식인데 뭐 어우 잘 읽고 있어요. SiO2라고 읽어요.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이제 알파벳 SiO2라고 읽고요. 뭐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거는 본 적 있을 거야. 교과서에도 가끔 나올 테니까. 여튼 그래요. 이게 뭐냐면 SiO2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게 뭐냐면 석영이라고 들어봤니? 석영? 이건 석양이고 석영이라 그래가지고 수정이라는 말 들어봤니? 크리스탈, 수정 뭐 이런 거 있잖아. 같은 거야. 석영, 수정 다 같은 말인데 이 수정의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걔가 밝고 반짝반짝거리잖아. 그치? 수정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SiO2 이 석영 얘네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색, 조금 들어있으면 어두운 색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뭐 밝은색 광물 이게 바로 SiO2야. 밝은색 광물의 정체가. 그런데 얘네들이 지각에 있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이 물질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 돌은 다 저게 이제 주성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정도로 하면 이제 화성암은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아까 화산가스 구멍 얘기를 안 했군요. 현무암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죠. 그 구멍들은 도대체 무슨 구멍이냐? 빛이 나올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마그마가 쑥 튀어나오면 이제 용암이 된다 그랬는데, 용암이 된다는 거는 화산가스가 날아간 거잖아. 그 날아가는 과정에서 애가 너무 빨리 굳다 보니까 그 공기방울 빡 빠져나간 거 그 자리를 채우지를 못한 거야. 채우지 못하고 그 모양 그대로 굳어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간,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그 자리가 바로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는 구멍으로 보인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거 현무암 만들어질 때 참. 우리 제주도는 그러면 언제쯤 생겨났는지 아니?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전에? 5,000년. 5,000년 너무 가깝지 않아? 300년. 조선시대 너무 300년. 10,000년 전. 만년? 1억 1억년은 좀 너무 많이 갔고. 일단 3만 년. 그거 화산 맞죠? 터질 때 2만 7천. 무슨 뭐 돈 계산해요? 그래서 근데 뭐 3,000년, 5,000년 이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한 30만 년? 30만 년 정도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 정도면은 지구 전체의 나이에서는 되게 짧은 거야. 최근에 생긴 녀석. 이 정도면. 왜냐하면 저기 이제 대륙 쪽에 가면 뭐 이 한반도 중에서도 이제
그 무슨 뭐 북한산이니 뭐 해가지고 서울에 그런 여러 가지 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대부분이 현무암이 아니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 심성암의 대표적인 화강암으로 돼 있는데 걔네들은 보통 막 한 15억 년, 20억 년 이 정도 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엄청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섬이죠. 그래요. 귀여운 얘기해요. 자, 그러면 국가지질공원의 화성암이라고 돼 있는데 한탄, 임진각 이게 뭐냐면 한탄강이랑 임진강 두 개를 얘기를 한 거죠. 어디 있는지 아니? 서울보다 좀 더 위쪽에 그래 육지겠죠. 서울보다 좀 더 위쪽에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 근처에 한탄강이랑 임진강이 있어요. 임진강은 사실 시작은 북한에서부터 시작해. 그 혹시 평양에 흐르는 강이 뭔지 알아요? 임진강. 청강강. 평양에 흐르는 강. 임진강. 청강강. 둘 다 아니라니까. 한강. 한강. 평양에 한강과 낙동강이 흐른다고요? 서울에 흐르는 게 한강이겠죠? 대동강. 오, 그렇지. 대동강이 흘러요. 대동강 만두. 대동강 맥주도 있어. 여튼 평양에 흐르는 게 대동강인데 그 대동강 근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게 이어지는 게 바로 임진강이에요. 그래서 대동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진강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일로 왔느냐? 요것도 빨간불이 돼서 이게 좀 바꾸려고. 언제부터 빨간불이었는지 아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자,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요 무등산권까지만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해. 자, 지표면을 흐르던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되어 형성된 주상절리. 갑자기 주상절리? 근데 제주도에도 주상절리 있잖아. 들어봤지? 아니요. 안 가봤니? 주상절리? 네. 코앞에 있는데? 재밌는 거 포기하고 교정생 때문에 재밌는 거 빼고 그걸로 갔는데요. 빠르게 냉각되면서 암석의 틈이 생겨서 지붕 이 주상절리라고 하는 거에 주자가 뭐냐면 기둥이란 뜻이야. 기둥. 모양으로 갈라. 기둥 모양으로 전리가 생겨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사각 기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꽂아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긴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상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런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이렇게 확 식다 보니까 확 식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쭉 솟아오르면 그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쑥쑥 올라오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돼요.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미 다 바다에 그러니까 애가 평평하게 대지로 만들고 싶었는데 애가 자꾸 이렇게 솟아오르고 또 위에 대지가 생겨 솟아오르고 하다 보니까 계단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여기는 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화산 지형과 화산암 심성암이 아니라 화산암이 존재한다는 걸 잘 봐주세요. 그렇죠?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아주 흔해요. 육지에서는 현무암이 되게 이렇게 장식용으로 건물 외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냥 제주도에서 흔하니까 많이 쓰지. 그렇죠? 그다음에 무등산권. 무등산이 어디 있는지 아니 얘들아? 충청북도. 아니에요. 충청남도. 아니에요. 전라북도. 아니에요. 전라남도. 맞아요. 전라남도에 있어요. 광주에 무등산이라고 못 들어봤니? 네. 광주에 가면 광주 어딘지 알죠? 광주? 경기도 광주. 아니 전라도 왕주. 경기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생겼죠. 몰라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렇게 잘라 여기쯤 서울이 있고요. 서울 좀 더 위에나? 서울 있고 뭐 여기쯤 대전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구 있고 부산 있고 제주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광주인가 여기 요쪽이 광주예요. 대충 알아봐. 그래서 여기가 광주인데 요 근처가 바로 무등산권이야. 광주에 무등산이 있거든. 그래서 자 그쪽에 보면 다양한 화산 지형이 관찰되며 관입된 마그마가 굳어 생성된 암석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관입은 뭐야? 관 모양으로 들어갔다. 입자가 들어갈 입자거든. 그래서 관 모양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간 거야. 여기 보면은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고 여기 나가려다가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던 그런 녀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보고 관입된 화성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존재하던 암석을 마그마가 뚫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 있었겠지. 암석이 있었을 텐데 여기 마그마가 조금이라도 여기가 좀 얇아 보여가지고 한번 나가보려고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 이 부분을 바로 관입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돌아와가지고 나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알았어. 줘. 들어가. 선생님 잠깐요. 앉아. 어이? 3분만 있다가 시작합시다. 안 돼요. 자, 시작합시다. 네. 우리 수업도 별로 안 남았어요. 이거 퇴적함이랑 변성함도 다 해야지. 근데요. 화성함 하나 있는데. 언제 끝나죠 수업? 30 한 5분쯤? 네, 저 이제 음료수 하나 갖고. 음료수 먹을 사람. 40분까지인데. 인기 원래 복. 나와서 끝까지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골라. 니네 하나씩 먹지 않았니? 원래 40분까지 아니에요? 뭐라고? 40분까지. 아, 원래 40분까지인데 40분까지 꽉 채우진 않아요, 보통. 아니 왜 또? 꼭 쉬는 시간 끝나고 음료수를 먹지. 쉬는 시간에 먹으라고. 이 수업을 조금이라도 덜하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군요. 빨리 들어와. 들어와. 어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역시 음료수는 사람 수만큼만 넣어야 돼. 빨리 와. 빨리 와서 앉아. 아, 안 돼. 오버하기는. 빨리 와서 앉으세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힘들게. 빨리 앉아. 같은 학교 선배님이니까.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9페이지 개념 확인하기 1번. 다음은 암석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암석은 무엇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생산 원인으로. 생성 원인 또는 뭐 생성 과정이라고 써도 돼요. 생성 과정이라고 해도 되고 원인이라고 해도 돼요. 거기 여기도 이렇게 써 있지. 생성 과정 해놓고 괄호 해놓고 원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어디죠? 어디죠?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표 부근에는 무엇이 제일 많이 분포할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화성암. 퇴적암. 퇴적암. 왜 퇴적암은 땅 속에서는 퇴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땅 바깥에서만 퇴적이 일어날 수 있고 화성암은 땅 속, 땅 바깥 다 되잖아. 그리고 얘는 땅 속에서밖에 안 일어나요. 땅 바깥에서는 땅 표면 위에서는 변성암은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퇴적암이 제일 많이 분포한다. 이번에 화성암에 대한 설명. 자, 1번 화성암은 아니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땡땡땡은 지표 부근에서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서 형성된 화성암이다. 화성암 중에서도 지표 부근에서 식은 녀석을 뭐라고 불렀죠? 현무암. 화산암. 화산암의 한 종류가 바로 현무암이야. 현무암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3번에 땡땡땡은 심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형성된 화성암, 바로 심성암이 되겠죠. 자, 다음 그림은 화성암의 생성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가 어디니? 땅속이지. 땅속에서는 화산암, B에서는 심성암이 생성된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X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2번 A에서는 마그마가 천천히 식는다. 땅속에서는 천천히 식는다. 맞죠. 그다음에 A에서 생성되는 광물 결정의 크기는 B에서 생성되는 광물 결정의 크기에 비해 크다. 땅속에서 천천히 식을 때 더 크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3번이 맞아요. 다음에 4번 비교를 했대요. 화산암의 생성 위치는 땅 박. 지표면. 뭐 지표 부근 뭐 이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화산암이 빠르겠죠. 빠르다. 그 다음에 결정 크기는 화산암이 작고 심성암이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5번에 가에서 라 중 광물 결정이 크기가 큰 화성암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심성암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죠. 심성암이 아까 대표적으로 화강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반려암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다하고 라 이렇게 두 개를 골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무암이랑 유문암은 뭐니? 밖에. 화산암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늘 위에 쓰는 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 6번. 가에서 라 중 암석의 색이 어두운 화성암. 자, 바다. 어두운 것은 현무암이랑 반려암. 이렇게 해서 가, 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암은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서 이제 퇴적암이랑 변성암 이야기를 좀 해보죠. 퇴적암은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퇴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이냐? 퇴적. 어떨 때 퇴적이라고 그러죠? 뭔가? 나가라. 그건 퇴장. 뭐라고? 퇴치? 아니에요. 그건 퇴치겠지. 퇴적돼가지고 하루 쌓인다라는 뜻이야. 쌓인다. 퇴적물이 쌓인다. 그렇지. 퇴적물이 쌓이는 게 퇴적. 뭔가 용어가 좀 이상하다. 여튼 이게 뭐냐면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제 막
깎여 나가죠. 높은 곳에 있는 돌 같은 것들이 깎여 나가서 그런 애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쓸려 내려온단 말이야. 쓸려 내려와서 아래쪽에 강 하구라든지 아니면 바다 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물의 흐름이 느려가지고 애들이 가라앉는 거지. 돌 쪼가리들이 이제 와가지고 가라앉기 시작해. 가라앉아가지고 쌓이고 하면 이제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지. 위쪽에 자꾸 무거운 것들이 쌓이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쌓여서 굳어지면 그걸 보고 퇴적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퇴적암 보니까 퇴적물이 바다나 호수 밑에 쌓인 후 굳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퇴적암 생성 과정을 보면 일단 처음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풍화작용이라고 들어봤니? 네. 풍화작용은 보통 물이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돌이 깎여서 조그만해지는 그런 걸 풍화작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돌가루가 되는 거지. 노래 있잖아. 그래. 바위가 뭐 어쩌고저쩌고 바위가 자갈이 되고 뭐 자갈이 뭐가 되고 돌멩이가 뭐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풍화작용이야. 그렇게 돼서 쪼가리들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퇴적물이 바다나 호수 바닥에 쌓여서 위쪽에 자꾸 쌓이면 다져짐이라고 그렇게 3단계 있죠. 퇴적물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어서 굳어지게 된다. 요게 바로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퇴적암의 특징, 요게 중요하지. 특징에다가 이렇게 별표 싹 해주고 특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층 이게 쌓이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층 아래쪽 층이랑 그다음에 위쪽 층이 시간 차이가 꽤나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뭐 크게는 이제 수억 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랑 위쪽에 있는 녀석이랑 생성된 시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걸수록 더 옛날에 만들어진 거지. 그렇겠지. 쌓이는 게 위에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니까. 할머니 위에 눕는 거네. 뭐 그렇죠. 할머니 위에 눕는다라고 생각하든지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층층마다 세월이 흐르는데 그 중에는 잘 쌓일 때가 있고 좀 잘 안 쌓일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생기냐면 마치 나이테처럼 나무의 나이테처럼 층층 줄무늬가 생겨. 줄무늬가 그 층과 층 사이에 줄무늬가 쭉쭉쭉쭉 생기고 그게 바로 층리라고 하는 거. 층리가 그 모양을 층리라고 얘기를 해요.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쌓여 생긴 평행한 줄무늬. 이렇게 지층은 퇴적암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는 그 덩어리 전체를 지층이라고 부르고 지층에 있는 무늬가 층리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으로 딱 잘랐으면 이렇게 무슨 뭐 시루떡 같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쌓여 있다고. 진짜로 이렇게 막 휘어져 있기도 해요. 어쨌든 얘가 요 같은 층은 물질이 비슷한 녀석.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막 자갈이 있었다. 근데 밑에는 갑자기 뭐 모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진흙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층마다 조금씩 구성이 다를 수 있거든. 구성이 다를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요 줄무늬를 바로 층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층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지층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전체를 묶어서 지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층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모양이 바로 층리다.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구분이 돼. 구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돌이 많은데 위쪽엔 돌이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층리고요. 뭐 아직 몇 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맞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을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화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공룡 화석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시체가 그럼 뭐 암모나이트 같은 것들. 과거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이 요런 속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암모나이트가 막 이렇게 들어있다든지 이상하네. 자, 요런 것들이 바로 화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은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충 다 알잖아. 화석이 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살았던 동식물의 시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퇴적암의 특징이에요. 화성암이나 변성암에는 화석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아니 마그마 해가지고 다 녹았다가 굳은 건데 거기에 갑자기 화석이 나올 리가 없지. 그렇지? 생물이 뭐 마그마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던 생물이 있던 것도 아닐 테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요? 하지만 얘네들은 보통 이제 그 바다 같은 데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된다 그랬잖아. 바다에 살던 애들이 죽으면 이제 바닥에 가라앉으면 그 위에 또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화석이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살은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게 되는데 뼈도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뭐야? 누가 이렇게 불러? 누가 부르냐? 안 불렀어요?
그래. 뭐 물론 날 부른 건 아니겠지만 뼈 같은 거 있잖아. 조금 시간 지나면 걔네들도 썩는데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또 이게 갑자기 퇴적작용이 너무 활발하다. 그러면 걔네들이 썩기도 전에 위쪽에 다 덮여버려가지고 남아있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화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뼈가 전부 다 썩지 않는다라고 하면 땅 파보면 난리도 아닐 거야. 화석이 그냥 막 미친 듯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는 아니고 대부분은 다 썩죠. 대부분은 다 썩고 아주 특수한 환경에 그 아주 낮은 확률로 해가지고 화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주 운이 좋아야 화석이 될 수 있어요. 너는 이제 오래 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의 종류는 역시나 화성암도 분류를 했듯이 퇴적암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잠깐만. 지나면 또 떠들 거야. 보나마나. 자, 5분도 안 가겠지? 자,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퇴적물이랑 그다음에 퇴적암이랑 이름을 좀 연결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진흙이 쌓여서 된 녀석을 뭐라 그러냐? 셰일. 발음 잘해야 되지. 세일 아니고 셰일이에요. 셰일이고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SHALE. 셰일. 이렇게 써요. 셰일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암이라고도 합니다. 이자가 진흙 이자거든. 그래서 이암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래가 쌓였다. 모래가 한자로 뭐니? 모래사자잖아. 그래서 사암인 것이야. 모래가 쌓여서 된 건 사암이고. 맞아요. 자갈역자 써가지고 여감이 되는 거죠. 자갈이 쌓이면 여감이라 해서 자갈이 그러면 진흙이랑 모래랑 자갈 중에 어느 게 제일 입자가 크니? 자갈이 제일 굵지. 그래서 자갈이 그 뭉쳐져 있는 여감 이게 바로 보면 막 자갈들이 막 박혀 있어. 돌에 쫙쫙쫙 자갈들이 박혀 있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다음에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면 석회 물질이 쌓이면 석회암. 요런 분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석회암의 일종이야. 석회암 일종이고. 그렇지.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석회암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산재가 쌓이면 응회암이라고 그래요. 응회암. 그다음에 소금이 굳어지면 암염이라고 하죠. 당연히 짠맛이 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소금이라 그러면 당연히 바다에서 염전에서 이제 만들어낸다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전지구적으로 보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먹는 사람보다 땅 속에서 캐내는 암염을 먹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나라야 삼면이 바다니까 당연히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얻어 가지고 소금을 주로 이제 쓰는데 내륙 지역에 사는 내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염전이 어디 있어? 바다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땅에서 암염을 캐가지고 그렇게 소금을 먹고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암염이 생긴 거지. 당연히 짜지. 소금방이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소금 암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러니까 천일염 같은 경우에 그냥 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소금이라 그러면 서해산 소금, 동해산 소금, 남해산 소금 이걸 구분하니? 구분 안 하지. 맛이 비슷하거든. 바닷물에서 만들어진 녀석은 맛이 대부분 비슷해. 근데 암염은 어디서 캤느냐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 트러플 소금은 그건 트러플을 갈아 넣은 거고 그게 아니라 뭐 프랑스에 무슨 뭐 유명한 게랑드 소금 뭐 이런 게 있어. 암염 광산들도 이름이 각각 다 있고 지명을 붙여가지고 있는데 걔네들마다 나오는데 소금 맛이 다 달라. 왜 그러냐면 맞아 그런 거. 그러니까 캐는 지역에 따라서 맛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순수한 소금은 아니겠지. 그 불순물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 근데 바닷물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 있는 바닷물이나 그다음에 적도에 있는 바닷물이나 그 구성 성분 자체는 비슷해. 그게 얼마나 들어있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성분 비는 비슷하거든. 그래서 맛이 거의 균일해요.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근데 땅에서 캐는 소금은 맛이 다르다. 느껴본 적은 없겠지만 소금 맛이 달라. 약간 좀 쌉싸름한 소금도 있고 약간 좀 달달한 소금도 있고 그렇다 이거지. 맛소금은 화학적으로 합성해가지고 그 맛을 내는 조미료를 섞은 거야. 소금이랑 조미료 섞은 거야. 켜져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 정도로 해서 암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국가지질공원의 퇴적암이라고 그러면 부산에는 지도를 괜히 지웠군요. 자, 부산이 있는데 부산에는 태종대칭에는 이암, 사암. 이암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굳은 거? 진흙. 진흙이
그 굳은 게 이암, 그다음에 사암은 모래. 모래가 굳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하여 층을 이루고 있고 두송반도에는 공룡알 파편 화석, 공룡알 둥지 화석 등이 존재한다고. 와, 둥지는 왜 이름을 쓸까요? 거기에 알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둥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둥지 이게 모양이 남아 있다는 게 아니고 알들이 많이 나오면 그걸 보고 둥지라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지. 집을 공룡이 집 지어 살았을 리는 없잖아. 그냥 알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아 이건 공룡의 둥지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청송, 경상북도 청송군, 여기는 사과가 유명하죠. 청송 사과 모르냐? 자, 사과가 되게 유명한데 이 청송군에서 퇴적층 및 공룡 발자국 화석이 관찰된다. 야, 공룡 화석도 아니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관찰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퇴적암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두 가지. 층리가 층리. 있고 그다음에 화석. 화석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이 얘네들에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진흙이 굳어지면 쉐일이 되고, 그다음에 모래가 굳어지면 사암이고, 자갈이 굳어지면 여감이고, 석회석이 굳어지면 석회암이 되고, 뭐 그런 것들 정도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변성암이 나왔어. 변성암이 남았는데 이 변성암은 뭔가 이름부터 변성스럽게 생겼어. 그렇지. 변자는 변했다는 뜻이야. 변했어. 성질이 변했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화성암이나 퇴적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화성암이고 퇴적암이 있었는데 걔가 땅 속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땅이 쭉 내려앉는 거야.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앉으면 어딘가는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긴 마련인데 어쨌든 내려가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돌에 누르는 거야. 돌이 옆에서 누르고 위에서 누르고 찌부러지는 거지. 찌부러지고 그다음에 열까지 받으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찌부러지기가 좋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눌려가지고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눌려서 생긴 암석이 바로 변성암이 됩니다. 변성암이니까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던 화성암이나 퇴적암의 성질은 잃어버리고 변성암만의 특징을 좀 갖게 되죠. 자, 변성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변성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변성작용이라고 그래. 변성작용인데 여기는 두 가지, 열과 압력을 받는다. 기존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변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변성암의 특징은 아까 이 퇴적암의 특징에 층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얘가 퇴적물이 천천히 와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쭉쭉쭉 쌓여가니까 층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변성암은 힘을 받지. 힘을 받으면 힘을 받는 방향으로 애가 쭉 납작해질 거잖아. 그렇게 되면 쭈그러지는, 이렇게 눌린 방향으로 이것도 줄무늬가 생겨. 줄무늬가 원래 이렇게 퍼져 있던 녀석이 눌러버리니까 그 부분이 아주 밀도가 높아지면서 쫙 이렇게 층이 생긴다는 거죠. 튜브를 갑자기 켜주면 이렇게 쭈글쭈글. 뭐 그런 거죠. 그런 층이 생기는 걸 보고 이번에는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 뭐라고 부르니? 염리.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염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염리는 뭐냐면 암석이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 즉 눌릴 때 애가 찌그러지면서 걔네들이 원래 이만했던 녀석이 요만하게 이렇게 압축이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줄무늬 쫙 생긴다 이거지. 눌려가지고 그 부분 입자들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광물이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납작해지면서 생기는 줄무늬, 편암이나 편마암에서 주로 나타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암석이 열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 광물이 변하면서 얘가 살짝 녹는 거지. 살짝 녹아가지고 입자가 약간 녹으면 액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다시 이제 결정이 될 때, 액체였다가 지금 이제 변성암이니까 고체가 됐잖아. 그러면 그때 천천히 굳으면서 결정이 좀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염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결정도 일반적으로 커진다. 원래 있었던 녀석들보다, 원래 재료가 됐던 퇴적암이나 화성암 때보다 결정이 좀 커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변성암의 종류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사암, 원래 사암이었는데, 원래 사암이 뭐 굳은 거? 사암이 모래 굳은 거죠. 모래가 퇴적암 상태로 해가지고 사암이 됐었는데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게 규암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규암으로 바뀌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퇴적암 중에서 석회암이라는 녀석이 있었잖아.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대리암으로 바뀌어요. 이게 대리석이야. 이게 대리석이야. 뭐 집에 이렇게 막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이제 대리석으로 이렇게 막 발라놓고, 바닥도 대리석이고. 잘 사는 집 딸 맞는 것 같아. 부잣집 따님이시군요. 자, 그런 것들이 대리암이 되죠. 석회암은 되게 약해서 이런 데다 막 이렇게 긁잖아. 그러면 이렇게 막 쭉쭉 쪼개지고 막 갈라지고 가루 나오고 막 이러거든. 근데 대리암은 되게 단단해. 대리석 단단하잖아, 그지? 대리석 단단하죠. 열과 압력을 받아서 굉장히 강도가 높아진 거죠. 높아져서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셰일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함 또는 편마함. 이거 왜 두 가지가 돼요? 그러는데 열과 압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 조금 받으면 편함, 조금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편마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성 정도에 따라서 편함이 될 수도 있고 편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조그만한 글씨로 흐릿하게 써 있는 거 있네. 셰일은 변성 작용을 통해서 편함을 거쳐서 편마함이 된다. 이게 뭐냐? 열과 압력을 조금 받으면 편함, 좀 더 받으면 편마함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화강암도 편마음이. 그렇죠. 이게 편마함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열과 압력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편마함이 이제 끝판왕이야. 거기 보면 편함에다가 이름이 하나 더 붙여 한 글자가 더 들어갔잖아. 편마함이라고. 그래서 편마함이 열과 압력을 제일 많이 받아서 생긴 녀석이 편마함이 되겠어요. 그럼 편마음이 가장 그게 높겠네요. 강도가. 강도가? 일반적으로 편마함은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편마함이 제일 강하다? 또 그건 또 아니지. 그건 또 아니고 이 화성암 중에서도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단단한 애들은 또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뭐 광석의 굵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퇴적암이 그나마 제일 약하다라 그래. 뭐 따로 이렇게 열을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인 거잖아. 그래서 퇴적암이 가장 이제 강도가 약하다고 그러고 잘 부서진다는 뜻이. 잘 부서지는 편이고 화성암이랑 변성암은 일반적으로는 변성암이 더 튼튼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변성암이 제일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강도 문제는 잘 안 나온다는 거. 다행이지 않니?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개념 확인하기만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7번에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회적. 제일 처음은 마야 마마 운반부터 시작이에요. 운반되어서 그 다음에 쌓이고 그 다음에 다져지고 굳어지고 마지막에 퇴적암 생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날아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친구 교재도 없이 굉장히 열심히 끄덕거리고 있는데 여기 좀 같이 뭐 비슷한 거 나오긴 하겠지. 자, 8번 다음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의 이름. 진흙이 쌓이면 셰일, 모래가 쌓이면 삼, 자갈이 쌓이면 여감, 석회물질이 쌓이면 석회암. 좋습니다. 자, 9번에 퇴적암에는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평행한 줄무늬인 땡땡이 나타난다. 층리가 나타나고요. 과거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이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변성암에 대한 설명으로 1번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한다. 네. 변성암의 정의 맞죠? 2번에 변성암은 압력에 의해 평행한 방향으로 나열된 줄무늬가 나타난다. 네. 맞지 아니에요. 않아요. 왜냐하면 압력의 방향이- 평행한 방향이 아니라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누르잖아. 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가로로 줄무늬가 생긴다는 거야. 마치 이렇게 떡 같은 거 이렇게 눌러놓으면 떡에서 이렇게 쫙 옆으로 무늬가 생길 거잖아. 그러니까 누르는 방향은 아래쪽인데 생기는 방향은 요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누르는데 층 생기는 거 요런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 이거가 세우기네요. 그렇죠. 요거랑 비슷하게 생겨. 결국은 OS. X가 되는 거죠. 압력의 평행 방향이 아니라 거기다 고쳐놔. 수직한 방향이라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3번 암석이 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광물 결정이 커질 수 있다. 네. 맞아요. 왜? 그 부분이 살포시 녹으면서 다시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정이 커질 수 있어요. 11번에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아 변성암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사암이 변성되면 규암이 되고요. 뭐가 변성되면 대리암이 되죠? 석회암이 변성되면 대리암이 되고요. 그다음에 셰일에서 편마암이 되기 전에 단계 편암이 되겠죠. 편안하냐? 자, 그다음에 4번 화강암은 편마암이 되겠죠. 마지막 12번 암석이 무엇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 광물 결정이 납작해지면서 압력. 그렇지. 열보다는 압력이 여기는 들어가 줘야 돼요. 압력의 영향을 받으면 납작해지면서 줄무늬가 생기는데 이를 땡땡이라고 한다. 층리 아니고 엽리. 엽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 요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 요거 풀고 그 다음에 오투 문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물과 암석의 순환을 보도록 하죠. 당연히 있죠. 자, 오투를 펴보시면 오투 그거. 오투 오늘 수업한 부분이 숙제죠. 오투 그거 실력 탄탄까지 끝나오기? 그렇죠. 자, 암석 페이지 수로는 어디까지냐면 오투 수세.
뭐 우열할 거? 아 종이 달라고? 아유 뭐그 종이 붙이고 싶니? 아 붙이고 싶으면 줄게. 자, 그게 편해요. 29페이지까지예요. 29페이지까지. 아니 뭐 이거 한 단원밖에 안 돼요. 근데 많다. 그렇죠? 암석 단원이야. 앞에 것도 해요? 그럼요. 앞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일주일 주숙제예요. 일주일 주숙제. 오케이? 어디까지라고? 29페이지까지. 19 아니고.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 O2 앞에 붙이는 거 나눠줄 테니까 일단 나와서 붙여봐봐. 나와서. 잘했어요. 자, 녹화는 끄고.